오늘은요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읽어주자. 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말한다. 아빠, 어떡해, 큰붕어가 죽었어. 아빠가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뭐? 큰붕어가 죽었어? 무슨 그깟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아이가 계속 울자 아빠가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아빠는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시도한다. 그럼 아빠가 다른 건붕어 사줄게. 아이는 여전히 슬퍼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아빠다. 이렇게 달래는 아빠도 있다. 아이고, 난 또 뭐라고? 그깟 건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야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자, 이 두 분의 아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오늘 이 챕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 언젠가 MBC 스페셜에서 방영했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유튜브에 MBC 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링크 걸어드렸던 그 영상이 맨 첫 번째 영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함께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붕어 한 마리 죽은 일 갖고 왜 울고불고 그래?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예전에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감정을 살피지 않았다. 만약에 지윤이 엄마 오셨어요? 서준이 엄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가 우는구나 라고 부모가 먼저 아이의 감정을 알아줬다면 아이가 커가면서 소통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란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며 하지 않을수록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려서는 감정을 무시하고 자라면서 서로 바쁘거나 공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그쳤더니 이제 세상 내 마음을 말해줘. 엄마 아빠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라고 한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그깟 일로 울어 하는 엄마. 뚝 그쳐.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래? 하는 엄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치겠지? 하는 엄마. 금붕어가 죽어서 정말 속상하겠구나 하는 엄마. 수인이 엄마 오셨어요? 자, 우리 아이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어요. 자, 나는 평소에 나의 대화법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엄마였어요? 그깟 일로 울어 하는 엄마. 뚝 그쳐. 무슨 큰일 났다고 그래 하는 엄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치겠지 하는 엄마. 금붕어가 죽어서 정말 속상하겠구나 하는 엄마. 상황에 따라 네 가지를 다 했어요. 맞아요. 자, 상황에 따라 이 네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이 달랐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그게 속상한 일이야? 라며 아이의 감정을 일축시키는 엄마는 축소 전환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결정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오직 엄마의 감정에만 의지한 채 주도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게 속상한 일이야.
반갑습니다. 335 레인보우님. 그래서 자 방금 보세요.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그게 속상할 일이야. 자 이거는요 어때요? 누구의 감정이었어요? 지금 큰부모가 죽었다고 속상해하는 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의 감정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이는 자기 감정을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속상하기 너만 속상해? 너만 하기 싫어? 뚝 그쳐. 친구끼리 왜 싸워? 친구랑 싸우는 거 아냐? 사이좋게 지내 하며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감정을 억압하는 엄마도 있다. 억압형이다.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잘 들어보면서 나는 주로 평소에 어떤 형이었는지 한번 유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압형이다.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기는 커녕 훈계와 설교가 길다. 아이는 아예 엄마한테 말해봤자 뻔해를 학습하고는 어떻게 할까? 입을 다물어 버린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봤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 아이는 감정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기가 힘들다. 억압형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명령으로 일관된다.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엄마 말대로 해야 해라는 속뜻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아이에게 이렇게 내 말, 엄마의 말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에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일요일에 저희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라는 4개월 된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애기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집 식구들 목소리가 지금 캄다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진양아 일어나, 세린이 보고 예삐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엄마 소리 좀 낮춰라고. 제가 평소에 막 목소리를 크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좀 낮추래요. 왜? 아기가 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엄마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이가 엄마한테 일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다시 아이의 말로 되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말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평소에 아이와 말하는 습관을 이렇게 좀 잘 정돈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아이의 시선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이죠. 아이는 엄마의 거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내 모습, 나를 한번 투영시켜 보세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어떻게 대화했을까? 엄마의 말에 무조건 엄마 말대로 해야 해 라는 속뜻이 들어있다. 속상하긴 너만 속상해? 너만 하기 싫어? 뚝 그쳐. 우리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뚝 그쳐. 아니면 그만 울어. 엄마가 이야기했지. 뭐 이런 말 평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뚝 그쳐 라고 하면 감정을 억누르며 뚝 그쳤지만 자아가 발달하면서부터 엄마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누구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말문을 여는 법이다. 자, 자아가 발달하면서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아는 언제부터 발달해요? 자, 우리가 영아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 시기가 있습니다. 자, 유아기 시기의 맨 마지막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의 감정을 그럴 때는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엄마가 일관성 없이 아이에게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엄마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 끄집어내지 않는 아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유아기 때 그러니까 7세 쯤 되면 아동기로 독립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럴 때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4살, 5살, 6살 아이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7세 나의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기의 말과는 또 다른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세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엄마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동화책 한 권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에 대한 교감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이의 뇌 발달은요. 어떤 학습적인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만 12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서의 영역, 편도의 영역에서 아이의 뇌 발달을 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억압형보다 더 위험한 엄마 유형이 있다. 바로 방임형이다. 방임형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해, 실컷 울어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아이를 반드시 달래야 할 상황에도 내버려둔다. 자칫 나는 정말 민주적인 엄마야 인 것처럼 위장되어 엄마도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다. 매사 무기력하고 우울한 엄마라면 방임형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나는 우리 아이를 굉장히 자유롭게 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방임인지 방목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 키울 때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어서 저희 친정 아빠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를 키울 때 아빠가 가졌던 육아관 그리고 교육관이 어떤 거였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빠는 방목이었지 라고 방목형이었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친정아빠 같은 경우 올해 44년생이시니까 77 되셨는데요. 유튜브를 하고 계셔요. 유튜브를 하는데 매일 사진으로 영상을 사진과 그리고 음악과 글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영상을 올리시는데 지금까지도 항상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하시고 저희에게 무언가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그냥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연상되냐면은 플러스 펜,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플러스 펜 그리고 모양자 그리고 카드링이 항상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도 어느 순간 카드링에다가 이렇게 A4에다가 메모를 해서 카드링을 만드는 습관이 있고요. 항상 무언가를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본 거예요. 아빠가 어떤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는지. 그리고 저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내가 뭐 잘할 때 뭘 도와주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그렇게 공부하시는 모습 지금도 친정에 제가 한 번씩 가면 아빠 지금 공부하는 거 이런 거인데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알았어 이거 진짜 재밌다 하면서 제가 아빠의 닉네임을 이 기자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면 사진 찍고 글 쓰고 또 편집해서 영상 만드시고 그걸 또 업로드하는 걸 즐기시고 또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책 만드는 것도 즐겨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항상 이 기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정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우리 아이의 이름이 있지만 애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한 단계 컴다운 시키고 아이들을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은 내 사랑 강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전화 오면 어이구 강여사님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막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 하면 엄청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 기자님 오늘 스케줄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그래서 애칭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한번 정화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한번 우리 아이에게 내가 애칭을 부른다면, 만약에 격렬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딸 아이에게 제가 세리나라고 계속 불렀더라면 제 감정이 1단계부터 10단계 하루에 매일 아이와 이렇게 감정 노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삐야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예삐야 속에는요, 예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삐야 컴다운 한번 시키고 아이에게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너는 이렇게 말이 그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2단계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임형인지 나는 억압형인지 나는 축소 전환형인지 아이의 말을 그냥 딱 일축 해버리고 어떻게 그 다음 엄마 말을 들어야 돼. 그래 너가 편안해지고 너가 괜찮아질 거야. 자, 이런 형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방임형,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임형 엄마에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이런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기 조절력과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주의를 끌만한 행동을 하다가 대신 꾸중과 질책을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방임형이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과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며 나는 형편없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서 돌아오는 말 피드백이 어때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도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말을 해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엄마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형편없어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자조적인 아이는 거짓말, 무기력, 난폭한 행동 등의 양상을 보인다. 자조는 뭐예요? 자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요? 내가 주변으로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거울이 있어야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 유일한 가까운 거울이었는데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많은 말 속에 아이에게 자조스키만 마치 그거는 엄마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엄마가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속에는 숨은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자각하는 경험은 건강한 자아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 빨간 줄, 밑줄 쭉쭉쭉, 그 다음부터는 별 5개 해주세요. 아이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다. 그죠? 우리 다 내 아이 다 사랑하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느끼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다 100% 내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아이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나에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눈을 돌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표현하는 일이다. 특히 엄마의 말로 표현해야 가장 정확하게 전달된다.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읽어줘야 한다. 가장 쉬운 피드백은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뭐 이렇게 했어. 어떻게 저떻게 했어. 선생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럴 때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아, 5글자네요. 아, 그렇구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떤 거?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에서 그 다음 아이가 했던 말을 피드백하는 게 제일 먼저여야 돼. 근데 그렇구나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아,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구나. 아, 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금 뭐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아, 네가 지금 이런 거구나. 그런 구나예요. 여기서 그렇구나는. 아, 그렇구나. 너가 지금 속상해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엄마들 어때요? 아이에게 말을 할 때 그렇구나 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을 나는 자주 사용합니다 하시는 분 어때요? 내 아이 평상시 나는 아이에게 아, 그렇구나. 자, 한번 구체적으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한 번씩 제가 기분 좋을 때 맞죠?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지만 아이는 항상 그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존 가트맨이 제시한 엄마의 유형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그가 추천한 가장 이상적인 엄마의 유형은 무엇일까?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감정 코치형이다. 감정 코치형 엄마는 어떻게 말을 할까? 우선 아이의 마음에 공감한다.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인 아이가 있다. 물론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 엄마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사자인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알아주는 말을 한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속상하지. 자, 여기서도 그렇구나의 속마음은 너가 속상했겠구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너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자, 아이가 속상해 하면 속상하지로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지로 아이가 울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한다. 그러려면 평소에 아이를 관찰한 내용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생전 아이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이가 세빈이 엄마 오셨어요. 뭐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탐구도 하지 않고 아이가 뭐 무슨 말을 한다고 아, 너가 정말 속상했구나. 아,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아, 너가 정말 눈물이 났구나. 자, 아이가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나에게 정말 잘 공감해 주는구나. 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생각할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진심으로 위로를 받고 건설적인 대책도 세운다. 엄마라는 든든한 코치와 함께 요모조모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더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엄마도 사람이기에 그럼 아이가 실패로 속상할 때 그렇구나 과정을 제외하고 괜찮아를 먼저 하면 그것도 축소 방임형이 되는 거라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요? 자,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굉장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괜찮아 하면 엄마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난 지금 이거를 실패해서 정말 속상한 건데 엄마가 괜찮아 하면 그건 엄마 마음인 거잖아. 네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거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런 거 툴툴 털어내는 이런 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내 어떤 내심 마음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자, 이럴 때는 너가 지금 실패해서 속상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항상 뭐뭐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야. 너가 실패해서 속상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럴 때 괜찮아는요. 어때요?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엄마 이거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젠가를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젠가가 무너진다든지 내가 엄마 무시받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내 감정은 엄마 난 지금 이게 실패가 돼서 내가 좀 속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괜찮아. 그 나도 친절하게 아까 배웠잖아. 오늘 우리가 감정 코칭형 엄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괜찮아. 근데 아이는 내 감정을 엄마가 알아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놀이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지우 찬우 엄마가 이렇게 또 놀이한 것을 올렸는데 그거를 행한 과정이 중요한 그 행한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행하면서 나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이가 이걸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게 결과가 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줬는지 아이가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성취를 느꼈는지에 대해서 끄집어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미술 그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엄마가 혼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때 수업이 뭐였냐면은 까만 도화지에 하얀 점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뭘까요? 라는 어떤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같았으면 어때? 그래서 한국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국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어? 아이고 부끄러워라. 뭐 근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잖아.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렇다고 옆에 아이들은 뭐 우주에 별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창한 언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쟤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의 어떤 사소한 거에 있어서 그 아이는 그렇게 그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아이가 활짝 펼쳐야 될 시기 많은 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엄마도 사람이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몇 번씩 축소 전환형이었다가 또 억압형이었다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지적에 더 예민해지는 법이다. 특히 다짜고짜 화내며 지적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이해심은 어른도 갖기 힘들다. 그러면 아이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 순서를 정하면 된다. 이유를 알아주자. 하나씩 과정을 지나다 보면 아이도 엄마도 거친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 그 다음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이른바 한계를 정하라는 것이다. 무한대의 자유란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따를 의무도 있으니 책임도 있다. 내 아이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모가 있어야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으로 자란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이런 거를 피드백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 저는 조금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를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 그렇게 정립된 제 감정의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기 시댁이라는 곳은 너무 달랐어요. 저희 친정 분위기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유형이었어요. 제 시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님 안 그러셨는데 시아버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그냥 항상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그렇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어.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된다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간다,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 또 안에 와서 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니야, 너는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유치원 일에 집중하고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를 계속 세뇌시켰던 거예요. 23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한 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좀 다칠 수도 있어. 그럴 때 나는 남편의 지지가 필요해.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봐.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나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는, 나는 남편의 지지가 필요하지. 자, 어떤 걱정된 마음에 억압이나 축소 전환,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너가 지금 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말 속에 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폭발할 것 같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나는 정말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정말 저 단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까지 20년 정도, 물론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별로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안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떤 자유로움 속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이렇게 무한한 신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이거는 내가 불편한 일이네, 이거는 내 감정이 지금 이런 일이네를 제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평소에 내 감정을 그래도 저는 요즘에 엄마들이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은 남편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그래도 남편에게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들처럼 그렇게 지금 하려고 연습도 하고, 한번 해보니까 또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는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현장에 있고 아이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남편하고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올 것이다 하면서 제가 미리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는 거이지만, 맞죠? 우리 아이들이 나의 눈치를 보고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되게 아이를 대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서로의 어떤 상반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16년 3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진행한 설문에서 부모 700명 중 72.1%가 부모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 1순위로 자녀와 공감하는 법을 꼽았다. 진짜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더바디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만약에 우리 여기 엄마들하고 저하고 유전자가 99%는 같아요. 그런데 99.9%는 같은데 0.1%가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다른 거에 그 0.1%가 다름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나와 다른 돌연변이를 100개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다른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감정은 그 안에 더 어려운 더 무한대로 있는 건데 100개 곱하기 무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알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울 효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내 감정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의 감정을 해석하고 알아차린다는 거는 우리 아연이 엄마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이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냥 공감해 주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석하고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체벌하지 않고 기다리기, 아이와 생각이 다를 때 설득하기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토로했는데 대부분 공감 부족이 원인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녹이는 것이 공감이다. 아이가 떼쓰고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는 일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도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는다. 시끄러워 뚝 그쳐. 이렇게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무시하고 억압하면 아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증폭되어 점점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감정만 발달한다. 엄마의 육아 상황도 심하게 꼬인다. 이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 육아, 아이 감정 읽어주기 육아다. 하지만 엄마는 맞는 해결사가 아니다. 상담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해결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징징대면서 속상하다고, 학원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해도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딸 속상한 일이 있구나. 우리 아들 학원 가기 싫구나. 엄마요, 그러면 진짜 학원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말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속상한 마음을 알아줘도 풀릴 때가 있다. 가기 싫으면 내 맘대로 해. 엄마는 나름대로 해결사 기질이 있다. 자식 일이라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느껴 엄마 스스로 제 풀에 화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이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가 공을 굴리면 우선 받아주자. 내 공을 왜 엄마한테 굴리니? 라고 화내며 내리치거나 멀리 뻥 차버리면 아이도 포기한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아이가 그 공을 어떻게든 다시 챙길 것이다. 공감을 하거나 받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엄마는 상담사의 역할만 하면 된다. 해결사가 아니라 상담사의 역할만 해도 되니 최소한 자 여기 별 2개만 할까요? 윽박 지르지만 말자. 학원 가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엄마는 돈이 남아서 너 학원 보내는 줄 알아. 가지마! 이렇게 말하면 엄마도 아이도 모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보자. 학원 가기 싫구나.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반응해주고 잠시만 찬찬히 바라본다. 엄마가 말을 잘 받아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속이 뻥 뚫릴 수 있다. 엄마가 감정을 받아주는 동안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정리하게 된다. 꽉 막힌 채로 학원에 가서 책상 앞에 앉은 아이의 능률이 오르기는 어렵다. 오기를 부리면서 더 잘하는 아이도 간혹 있지만 아이와 엄마의 대화는 꽉꽉 막힌다. 내 아이가 건네는 짜증, 억지, 징징거림 등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고 해서 아이 마음대로 하게 방임하라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엄마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있다. 엄마, 숙제 이따가 하고 지금 놀면 안 돼? 안 돼. 어제도 그랬다가 밤늦게 숙제 때문에 징징거렸잖아. 라는 말이 나온다면 얼른 삼키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자. 그래, 지금은 놀고 싶어? 그럼 숙제는 언제 할 건지 시간을 알려줄래? 자,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운 존중의 6하 원칙을 사용하자. 그리고 선택 존중을 하며 책임지게 하자. 자, 그 부분이죠. 그죠? 아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게 하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확실히 알려주면 된다. 아이를 받아주면서 동시에 이끌어주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법이다. 지금 3시야. 숙제할 시간이네.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고 아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코치해주는 일이며 더 좋은 방법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엄마는
말로써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 사이에 최대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40분 책 읽고 이걸 잘 하게 되면 정말 육아 천재, 육아 영재게요. 그죠? 그래서 자, 내일은요. 아이의 모든 감정에 반응하자라고 감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감정의 다양성을 알려주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부정적인 감정은 맨 마지막 해서 지금 감정에 대한 부분만 4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챕터를 같이 한번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내일은 또 아이의 모든 감정에 반응하자는 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이렇게 또 알아볼 것이니까 오늘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녀와서 우리 아이를 만날 건데 또 실천한다고 막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저녁은 아이와 이렇게 오후에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5분이나 경과했습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요, 되돌림 놀이감 수업 이거 40분 하고 10분 정도 더 할 거니까 여유 되시는 분은 내일 또 10분 정도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